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촉부저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2부 네. 녹화입니다. 미칠 것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사연 접수 중이니까요. 확인하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사연 오늘 엄청 긴 사연이 도착했어요. 네. 4페이지가 무려. 그래서 요약 발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니와의 관계에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자의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댁에서 1년 정도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본 적이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신념과 저와 여동생, 곧 태어날 남동생까지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언니를 할아버지 댁에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막내 삼촌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농사일이 바빠서 집을 비워두는 일이 잦았는데 둘만 있던 집에서 막내 삼촌은 언니에게 나쁜 짓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삼촌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언니는 잘 인지를 못했었다고 해요. 그냥 불쾌하고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자매는 학창시절에 방학마다 이모 댁으로 보내지곤 했는데 외사촌 오빠가 저랑 여동생한테 성추행을 했거든요.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셋이 나누다가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여동생도 털어놓고 그 다음에 언니가 어렸을 때 삼촌이 자기에게 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면서도 언니가 그동안 남자들에게 보인 적대감이나 지나친 경계심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누가 자신의 몸을 만지면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아마 중학생이 되면서 예전에 자신이 당한 일이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저희에게 말을 한 이후로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의 반응이 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나 봐요. 엄마는 왠지 네가 하는 행동들이 예민해 보여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아빠 말을 듣고 거기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사과하셨는데 언니는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냐. 내가 지금도 얼마나 힘든데 라면서 뛰쳐나가버렸거든요. 그 뒤로 언니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다. 보호가 필요했는데 방치되었다고 아픈 마음을 비치곤 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한 성향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지내는 듯 보였는데요. 대학에 가고 취직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그 문제를 극복한 걸까? 아무 일 없던 셈 치고 그냥 욕하면서 잊자고 마음먹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일이 바빠서 미처 언니한테 신경을 못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언니는 어떤 시련이 자신을 덮치면 참을 수 없이 힘들어하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면서는 문제가 다른 방향에서 엉뚱하게 터져나오기도 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이를 낳고 겪게 된 산후 우울증입니다. 아이가 예민하기도 했고 첫 아이라고 언니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모유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유식도 늘 유기농으로 직접 만들어줬는데 아이가 먹질 않는다고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결혼 준비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 터라 언니랑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조카도 돌봐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 형부가 말하길 언니가 너무 우울해해서 자기는 퇴근할 때마다 사이렌만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렸대요. 언니가 형부가 없는 새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까 봐요. 아무튼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언니는 이 무렵에 방문 판매를 온 다단계 업체에 속아 100만 원 가까이를 결제했고 형부가 엄청 항의해서 70%를 돌려받았지만 그때 둘이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큰아이가 5살 무렵 다단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어린이집 엄마들이 은근히 자기를 따돌리고 인사도 쌀쌀맞게 받고 말도 걸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었다고 해요. 그게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라서 어린이집 보내러 나가기도 싫었고 그 엄마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피해망상에 시달리나 자기 자신도 너무 미워지던 중에 아파트에서 어떤 언니를 알게 되었고 엄청 다정하게 챙겨줬다고요. 그러던 그 언니가 최근에 다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언니도 다단계 업체에 푹 빠지게 되었죠.
엄마랑 저한테도 물건들을 마구 사주면서 다달이 그 다단계 업체에 결제하는 금액만 5, 60만 원이 되고 냄비 하나에 100만 원 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판매자로 등록하겠다고 나서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형부도 절대 안 된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친하게 지낸 언니네 집도 쫓아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고 형부가 그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판매는 하지 않고 가끔 물건만 사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가장 심각한데요. 오늘 최고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언니가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언론에도 많이 등장한 그 종교 아시죠? 신천지. 코로나 때 워낙 그 종교 기사가 많이 나서 저도 읽어봤는데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언니가 저한테 썼던 수법들이더라고요. 이상한 심리 테스트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거나 좋은 사람들 모임에 있는데 같이 가자거나 심리학 세미나를 들으러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자 이런 것들이요. 의심이 들어서 언니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엔 털어놓더라고요. 벌써 3년이나 되었다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 종교 모임에 들어가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을 믿게 되면서 늘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신의 아픈 마음이나 사건들을 털어놓을 만한 데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해준대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금세 마음이 작아지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많아져서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언니와 나도 끌어들이려고 한 언니랑 언니 친구에게 엄청 화가 났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언니를 이렇게 심하게 옥죄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고 내가 했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언니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도요. 저의 위로와 지지의 말들은 진심이 없게 느껴졌던 걸까요? 언니는 매일 성경 공부와 크고 작은 모임 때문에 스케줄이 차 있고 주말엔 교회를 가요. 예전처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고 언니에게는 필요도 없어 보여요. 가끔 만나도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많은 시간을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요. 언니랑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시간도 없거니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언니의 사이비 종교를 열렬히 옹호하는 눈빛이 저에게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던 언니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나요. 제가 언니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길었는데요. 네. 네, 이만큼 좀 읽어드렸고요. 그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을 하자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언니가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고 그걸로 인한 이제 상처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그다음에 다단계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지금 상황이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동생분이.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참 이런 사연을 보면 한국의 이 사회 문제,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여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저 없는 어렸을 사람을 때는. 찾기가 힘들 정도죠. 근데 이게 네.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네. 친구의 오빠한테 그런 성추행을 당했었던 건데 초등학교 때 가족한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친척, 그 아이 사촌 그러니까 오빠들. 아, 통계를 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곤란해서. 차라리 친구면 모르는 남이면은 쟤가 나를 이렇게 했어 할 수 있는데 애매하잖아요. 매일 다른 만나야 되니까. 관계들이 다 또 깨질까봐. 그러니까 고통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혼자 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숫자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성추행이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죠. 비비죠. 이게 또 한국 사회에서 남혐의 하나의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남녀 갈등에. 네, 여성들의 연대감이 또 생기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혐오하고 연애는 안 하겠다, 비혼하겠다 이런 걸로 다 연결.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사회 문제예요. 맨날 저 녀석은 네. 입만 하면 사회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해결 못 해요. 그냥 불운하다. 미친 남자 새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여성을 성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또 성착취와 구매가 일상화돼 있고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퍼지고 또 공격성이거든요.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그래서 그런 공격성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것이 낳는 부작용도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걸 안 겪으면 좋은데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분이 어릴 때 이제 두 번의 연타를 맞았다. 동시에 한 번에 네, 왜냐하면 상처를. 남의 집에 보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좀 안 좋거든요. 물론 충분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뭐 어떻게 이제 즐겁게 잠깐 갔다 왔다 이런 건 괜찮고 막 남의 집에 보냈다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잠깐 시골에 보내졌는데 둘째 누나랑 같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럴 수 거기 가서 사랑받았거든요. 있죠. 네. 아, 저도 방학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네 한 2주, 3주 있었는데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남의 집 갔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네.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맥락이 따라 있죠. 달라요. 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쭉 보면 맥락상 너무 뭘 짊어진 것 같아요. 왜 나지? 가족의 뭐를. 네. 뭐 이런 걸 느꼈을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 네. 글의 흐름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상처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그 막내 삼촌 쉐키. 막내 삼촌 새끼가 새끼가 이제 성희롱까지 해서 새끼가 그 이중으로 거기서 음. 이제 상처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시작점이죠. 제일 안 좋았던 건데 두 번째.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저는 이 성희롱이나 이 당시의 성추행은 이분이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다. 즉 그때 갔을 때 느끼는 건 대체로 유기공포거든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악화는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겹치면서 네. 좀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런 사촌 오빠들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경험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한순간, 두 순간이 아니라 1년간이면 되게 지속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상처가 고립돼 있는 네, 상황에서. 어려웠을 우리는 것 엄청 같아요. 심각하게 당하신 것 같아요. 알 수 하지만 없지만 그럴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여튼 지지 자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린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죠. 그게 뭔지도 어려웠고. 잘 몰랐을 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채 묵혀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자각한 게 뒤에 이제 나중에 음,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자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상처가 심각해진 거죠. 무의식 속에 잠복하고 있던 게. 근데 이때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민을 처음 털어놓게 되고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그걸 털어놓은 거는. 근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반응 때문에 더 뭐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어머니의 반응은 나쁜 반응은 아니잖아요. 네. 상담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쁜 반응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그때 말 안 했어? 그렇지. 할 수 없었던 거를 막 그렇죠. 다그친다거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는데 말하지. 야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이런 반응일까봐 말 안 한 거야. 맞아.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날뛸까봐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네가 잘못한 거 조신하게 아니야? 굴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맞아. 말이 가장 상처가 되게 그거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사과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를 울고. 음.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어떤 피드백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피드백. 뭐 진실한 사과를 하시면서 네. 우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근데 왜 언니가 좋아지기보다는 화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좀 이해가 용서할 수 됐어요. 없다. 방치됐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그 집안에서의 살아왔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네. 거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고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어머니 관계가 있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관계 상처가 더 됐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따질 수도 있죠, 뭐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해서 어머니가 또 그 사촌 오빠 한테 사과를 받고 뭐 고소고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분은 어쨌든 어머니의 그 정도 반응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좀 더 가족들이 조치를 취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간의 어머니 관계에 대한 불신이 표명된 거니까 이때 이제 상담이나 주변에서의 조언을 통해서 더 어머니와 대화를 하든 아니면 만약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하는 분이다? 혹시 뭐 그런 게 있다면 또 가족들이 그걸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앙금이 남아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됐으면 이후에 좀 나았을 텐데 해결이 잘 안 됐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잠복돼 있다가 이제 조금씩 터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불안증이나 우울한 성향 혹은 약간의 히스테릭한 반응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적 상처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는 거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심리적 상처가 자연히 낫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연히 낫는 경우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말 좋은 환경. 그러니까 나 버림받아서 유기공포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예요. 한동안. 그 뭐 이틀 3일이 아니라 뭐 이제 5년 10년. 그러면 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좋은 경험을 재경험하면. 좋은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죠. 거기 속에서 살다 보면 낫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찾기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는 치료적 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상처가 호전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심리적 상처는. 그래서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분은 악화된 거지 뭐. 네. 계속 사실 몰랐지만 티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티는 가리고 크게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게 속에서 걷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서 탁 터진 거군요. 터지죠. 촉발염이 되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잠복돼서 있지 크게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전업주부가 된 것이 본인이 원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을까요? 왜 안 좋냐면 혼자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제한돼. 음. 너무 축소돼. 직장 생활하면 물론 직장 생활한다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갑질하는 미친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면 두루두루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넓어요.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는. 근데 집에 전업주부로 있어 보세요. 우울하죠. 잘못하면 이게 사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탈의밖에 못 건너니까. 그게 진짜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또 키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사교적인 분들 전업주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교적인 사람은 괜찮아. 전업주부에도 맨날 옆집 가서 쫙 전화도 돌리고 뭐 난리가 나니까. 애들 모아다가 그 사람들 공동육아 전업주부 하고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하거든.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래요. 전업주부에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 내향 이런 사람들 전업주부 하면 안 돼요. 더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 인간관계가 좁아져. 그리고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사회생활 하니까 시야도 좁아져요. 시야도 좁아져. 보는 시각이 너무 좁아져.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업주부를 권하고 싶지 않고 여성분들한테 갑자기.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그런 특히- 외향적인 엄마들 갖고 특히- 같이 좀 특히 내성적이거나 인간관계에 약간 수줍음을 타는 이런 분들은 더더욱 전업주부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언니가 이제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업주부 한 것이 도움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음. 자의식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의식이 강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음. 자의식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어쨌든 자기한테 초점화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계속 검열하고 다시 확인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좀 부정적인 자기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확인할수록 점점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점점 우울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타인에게 좀 눈 돌리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데 너무 자기한테 몰입되어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내 주변에.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나를 점검하니까. 네, 어쨌든 뭐 안타깝죠. 뭐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살게 됐고 전업주부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전업주부 하면서 산후우울증 겪으신 거. 산후우울증 겪고 그 시기쯤 다단계 업체에 속아서 물건 산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단계 업체에 끌려 들어간 거. 네. 세 번째는 종교에 끌려 들어간 건데요. 사이비 종교에. 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뭔가요? 누가 잘해줬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이야기나 하자고 드렸는데 그 산후우울증 시기에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물건을 사면은 불로장생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안 사요. 내가 이걸 팔아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뭔가 안타까운 사연. 아니, 아니요? 우울하시 보이신다 이런 얘기하면 막 사요. 내 얘기를 막 들어주면서.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들었구나. 그렇지. 제가 옛날에 보호망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영업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보험 상품 얘기를 안 해.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피아노가 있으시네. 아 피아노 잘 치시나 봐. 한번 쳐보세요. 하네. 그럼 나 혹한.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줘요? 고마워서라도 들어주지. 들어주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오늘은 얼굴이 조금 우울해 보여서 안 좋은 일 무슨 있으세요? 일 있으세요? 그럼 이제 막 털어놔요. 막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보험 안 하고 갈라로 미안해서 보험하러 왔잖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하수는 고객님 이게 말이죠. 28개월을 보면 뭐 이러면 이제 계속하면 저 새끼 좀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와서 아유 오늘 너무 이쁘시다 뭐 이러면서 이 집에 꽃이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든가 그 사람의 얼굴 상태를 보고 심리적인 어떤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게 해서 들어준다든가 이런 걸 너무 잘하셔요. 그분들이. 물론 사기꾼도 그걸 잘하죠. 그렇죠. 네. 사이비 종교도 잘합니다. 장난 아니야. 이게 같은 사람 아니죠? 세 사연에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데 그쪽으로 날쌔.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들인 거고 이 언니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혼자 고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왔어. 다단계 판매인데 그 사람하고의 대화조차 고마웠던 거죠. 네, 좋았던 거죠. 좋았고. 그러니까 안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걸렸던 것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단체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언니가 사실 지금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대인관계 결핍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결핍과 욕망이 좀 과도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 6.20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오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기 좀 힘들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이쪽으로 계속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이분은 네. 이 종교단체를 빠져나오더라도 또 다른 나한테 잘해주는 이렇게, 사람한테 그걸 이제 딴 데서 못 찾고 계속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계속 했고 현실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그런 좋은 건강한 관계 좋은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오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종교단체 젊은 친구들 많아요. 네, 맞아요. 신천지도 많고 에이스들로 활동 많이 해요. 네네 그리고 지적 능력하고도 그건 별 상관없어요. 전문직들 많잖아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그 사이비 교주가 집단 자살 시켰잖아요. 거기에 엘리트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뭐 이준석처럼 하버드 나왔다고 이런 데 안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상처가 있으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진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제공해 주는 게 있어. 이분이 표현을 봐도 예를 들면 우리는 세계관의 결핍을 느끼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미 있는 삶은 뭘까? 인간이라면 다 이걸 추구하는데 그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거든.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냥 빨리 돈이나 벌어. 뭐, 그래서 우영우바오늘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인생이란 무엇이고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어. 그걸 유일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행복 연구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신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심리학계에서 종교라 그랬거든요. 아, 처음에는 종교로 해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행복지수 좀 높게 나온 연구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 종교 이상한 거 믿으면 더 낫더라. 그리고 또 종교는 없지만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 이런 애들은 행복지수가 높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추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신념, 자기가 확고히 믿는 세계관, 철학 이런 게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거를 맞든 틀리든 이 종교 집단이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하나. 그 다음에 외롭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 여기서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해준다. 네.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들어준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요새 관계 별로 안 좋으니까.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 또 종교 집단. 맞아요. 예. 잘 되는 종교 공동체는 또 되게 좋죠, 잘 되면. 예, 그래서 의지할 사람 네. 없고, 근데 여기 가면 의지할 사람도 좀 있고. 좋죠. 건강한 종교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들이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네. 치고 들어오면 안 빠져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걸 현실에서 사람들을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건 건전한 욕망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좀 있어야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네. 찾고 싶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고 이런 욕망 건전한 욕망이고 인간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사회가 자꾸 이런 데 가서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니가 지금 현재 인생을 쭉 가져오면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또 아마 거절공포, 유기공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한 명이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할 거고 그럼 끌려다닐 거고 네. 관계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언니를 이렇게 심하게 옥죄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미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는 그냥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계속 누적되면서 내려온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언니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과 관련된 거절공포증 혹은 유기공포 이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어릴 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걸 해결했더라면 그렇진 않아요. 그게 혹시 없었더라도 이 인생 내력을 쭉 겪었으면 지금같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초점은 어쨌든 거기에 방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언니를 이제 이해하시는 데서. 사실 이게 언니가 사연을 보내서 우리한테 조언을 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시니까 자기 분석을 하시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권유를 당연히 했을 텐데 그 동생분이 보내주신 거라서 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네, 있냐. 그 얘기를 해도 네. 언니가 노 하면 그만일 거고 언니가 아마 지금 자기 분석을 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는 의지는 별로 없을 같아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거기가 좀 편하니까. 근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만족스럽게 충족은 못 돼요. 어느 순간 더 문제가 심해져. 네. 너무 나빠지든가 그래서 아니면 언니가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지금 동생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정신병적 상태에 들어간 그것까지 안 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든 문제를 느끼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건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니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잡아주는 게 지금은 주요한 활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그렇다면 언니하고 어떻게 지금 상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조언은 저는 일단 종교적 논쟁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사이비인데 신천지 그런 걸 믿냐? 그럼 그거 갖고 막 옥신각신한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이 사이비 종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싸우면 안 된다. 내용을 가지고 싸우면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그 언니는 굳게 믿고 있고 자기 사람들 주변 또 좋게 보고 있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움츠러들죠. 그럴 경우에 그럼 더 얘기 안 한다. 더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그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치지 말고 지금은 생활 얘기 언니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종교 얘기를 빼고 사람들 좋냐 커피 먹었냐 어저께 어디 놀러 갔다 먹었냐, 오고 뭐 재밌었냐 맛있는 거 먹었냐. 그래서 언니가 그런 얘기 하니까 뭐라 그러더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 얘기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런 생활 얘기를 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 얘기 그러니까 언니 요새 기분이 어때 얼굴이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건 행복이 아니야 가짜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네. 그러면 그래 그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언니의 생활과 마음을 중점적으로 대화 소재로 삼아서 대화를 하시고 지금의 목표는 언니가 안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생분은 거리를 두지 않게. 그렇지. 뭔가 언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얘는 내가 신천지 해도 만나준다. 얘는 내가 신천지 하고 있어도 속 얘기를 할 수 있다. 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면 들어줘야죠. 화나겠지, 물론 이제 열불나가 안 그러시겠지만 들어주고, 그래, 언니한테는 그렇구나. 근데 나는 뭐 그렇지 않아. 정도로 하면 그것도 상당한 자극이 돼요.
언니 입장에서는 나랑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는 걸 알고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니한테 신뢰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 이거 사실 제일 이 언니한테 취약한 구석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돼도 나를 버리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믿음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되면 이제 언니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질문을 하거나 약간의 이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그게 되면 언니한테 뭐, 아, 그래? 언니 그 공동체에서 어저께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점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한 식으로 하면 언니가 이제 그때 문제 있어 반성이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자. 자극이 돼요. 생각이 돼. 그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그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자극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니가 그런 것까지 극복하고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옆에서 돌봐주면서 적극적인 상담 혹은 뭐 자기 분석 이런 걸 권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뭐 이 이상 하기는 어렵고.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주셨는데요, 오늘. 매번 왜냐하면 좀 막연하게 사람들 만나게 해라 얘기만 했었는데 이 동생분한테는 진짜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 사실.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뭘 도와줄 수 있냐. 본인이 와서 호소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 동생분한테 해주는 조언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동생분이 여기 쓴 거 보고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 동생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언니한테 화가 났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언니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바느질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책을 좋아하고 늘 깨끗하게 방을 닦고 나랑 제일 닮은 언니가 엄마만큼 좋았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던 언니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성추행 경험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니는 더 골마버렸고 이분은 어떤 과정을 지냈을 걸로 추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 살아도 형제마다 달라요. 인생 성장 과정은 다 달라요. 그 차이는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을 더 받았냐 덜 받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 네. 왜냐면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게 안 가거든요.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네. 첫째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보통. 왜냐면 서투르니까 첫째는 좀 막 한다고. 보통 둘째가 피해를 많이 봐요. 첫째 사랑하다가. 둘째? 아, 그래요? 아니요, 전 셋째. 그거는 이제 장자 선호 뭐 이런 게 있을 때고, 네. 보통은 이제 젊어서 처음 나오면 서투르니까 실수가 많고 두 번째는 좀 나아지고 하면서 둘째가 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부모 변수, 그런 양육 방식 변수, 조부 조모가 있냐 없냐의 변수, 또 뭐 아이들도 자기가 타고난 기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렇죠. 또 살아온 인생의 경로가 또 틀려요. 얘는 좀 좋은 친구들이 있는 유치원에 들어갔어. 얘는 좀 이상한 애들이 있는 유치원에 들어갔어. 이런 등등의 경로가 틀려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딱 가정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트라우마 상처를 얘기할 때는 이제 트라우마 크기가 얼마만큼이었냐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추행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그 크기를 또 느끼는 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네.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이 더 확고한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틀어진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차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어떤 기질적인 차이 그리고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본인이 좀 어떤 소화하고 어떻게 이게 했느냐 극복했는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일이 터지고 나서 나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아주 관건이에요. 그 트라우마 상처가 극복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당하고 바로 언니랑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가 자기의 충격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언니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막 진짜 느껴져요. 진심이. 네. 사랑이.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이제 언니와의 어떤 신뢰
그리고 애정 이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분은 일단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도 당하자 바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상태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전에 또 그런 언니는 거기서 바로 얘기 못 네, 하잖아요. 혼자서 앓고 있었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미 동생이 좀 앞서가는 존재였던 걸 수 있거든요. 네. 언니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서 언니를 도와주고 끌어주는 정신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그런 역할을 네. 한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 한동안 것 할 같아요.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막 간절하면 그게 잘 안 될 때 상처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의 이 종교적인 활동이 마음에 안 들고 걱정이 커질수록 이 종교의 어떤 색이 드러날 때마다 이 동생이 막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주변인을 다 차단하는데 그게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잘라요. 그래서 이 동생 입장에서는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언니하고 1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얘기해주고 언니의 상태 물어봐주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점점 늘려서 적어도 내가 차단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언니가 어쨌든 뭐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모두 잘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좀 그걸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생이 있으면 돌아오십니다. 뭐 요약하자면 어쨌든 지금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언니가 힘들어지거나 뭐 신천지를 도망치고 싶을 때 동생이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놔야죠. 맞아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갈 구석을 네. 그렇죠. 그래야 나올 수 있죠. 갈 데가 그렇죠. 없으면 못 나오거든 거기서. 맞아요. 너무 의욕이 앞서서 빨리 언니를 끌어내려고 그러면 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분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맞아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담사들도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그 종교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냥 그거 하나 목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스스로 좀 회복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언니의 사이비 종교를 열렬히 옹호하는 눈빛이 저에게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종교 얘기 묻지 마시라니까. 종교 얘기를 하니까 열렬히 옹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울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걱정되겠어. 네, 걱정되는 마음 너무 이해하죠. 근데 이제 3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신천지에 빠진 지. 네.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동생이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져서 저는 그 사랑의 힘이면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니한테 시도해보고 결과 어떻게 되는지 꼭 다시 메일로 안 보내주시면 돼.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좀 걸립니다. 뭐 주면은 이거. 또 급박해지니까. 반은. 아니야. 그냥 반응을 궁금해.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럴까요? 너무 애쓰셨다. 애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러면서 보고에 나중에 압박을 받지 마시고. 쪼르지 마시고. 그냥 좀. 천천히. 동생분이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치겠고요. 네. 자, 청남에 격주로 촬영되고 있고 매주 수요일 9시 업로드입니다. 사연은 chungnami0000 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사연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